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정면 대결을 피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나라는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법한 로봇 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인 지상 차량이 참호를 기어다니며 총격 속에서 보급품 전달, 부상병 후송, 폭약을 싣고 러시아 진지로 돌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위험에서 최대한 멀리 두기 위함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점은 이 기술의 많은 부분이 차고 소련 시대 창고, 임시시설 등 실제 전투 지역불과 몇 마일 거리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거의 로봇 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불과 3년도 안 되어 지상전의 미래를 개척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이것이 전쟁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내려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발발 당시 우크라이나의 무인 전력은 터키제 바이락타르 드론 20대와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상용 쿼드콥터를 조종하는 정도였습니다. 지상 로봇도 자율 시스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로 넘어가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진지를 상대로 세계 최초로 기록된 전면 무인 로봇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실제 공격에는 인간 병사가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하늘의 드론과 지상의 무인 차량만이 협력하여 적 진지를 제거했습니다. 2025년 7월까지 우크라이나 제3돌격여단은 더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드론과 지상 로봇만을 사용해 전체 작전을 수행했고 그 결과 러시아군이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전쟁이 어떻게 치러질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목받는 작전들만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여기까지 오게 된 전체 이야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걸 보려면 여러분은 작업장 같은 곳을 방문해야 합니다. 올렉산데르가 이끄는 안타레스 대대 소대장은 도네츠크주 옛 소련 창고에서 활동 중입니다. 올렉산데르의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 혁명의 축소판입니다. 그는 인맥, 모금 행사, 경품 추첨, 민간 네트워크 기부로 부대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소대는 소수 로봇만 쓰고 나머지는 더 필요한 여단에 보냅니다.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조업체가 올렉산드르 부대에 새로운 무인 지상 차량을 전달하면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파 방해가 휴지처럼 찢어버리는 기본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 때문에 올렉산드르의 팀은 그것들을 완전히 분해합니다. 새 프레임을 용접하고 배선을 다시 하며 전투 준비 전 스타링크 단말기 롱텀 에볼루션 암호화 디지털 링크를 설치합니다. 단일 무인 지상 차량, 즉 무인 지상 차량을 개조하는 데는 $750에서 $1000 가들며 여기에 스타링크 하드웨어와 구독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며 이 기계들은 임무 후마다 정비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이 로봇들이 매일 우크라이나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일정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발전은 2022 연초에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로봇 기술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2년 중반 자원봉사 부대들은 DJI 드론을 임시 폭격기로 개조했습니다. 느리고 취약했지만 수백만 달러 전차를 파괴할 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First Person View 드론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해에 약 60만 대의 1인칭 시점 드론을 생산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레이싱 드론에서 발전해 빠른 속도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그 수가 1,500만 대의 First Person View 드론으로 급증했습니다. 2025년 우크라이나는 First Person View 드론을 하루 일만 2,000대 이상 연간 4,500만 대 단독 생산할 예정입니다. 공중 드론이 주목받는 동안 지상에선 조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여단에서 무인 지상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대는 바퀴, 다른 부대는 궤도형 플랫폼을 시험하며 시행착오로 효과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2023년 말쯤에는 실제 전장에서 지상 로봇이 전투 영상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계는 전방에 보급품을 전달했고 더 큰 기계는 참호에서 부상병을 후송했습니다. 2024년 12월 첫 로봇 돌격이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우크라이나는 2025년 말까지 최소 1만 5천 대의 지상 로봇을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들은 시제품 시스템이 아니라
여단급 작전에 통합된 완전 작동 전투 로봇들이었습니다. 2025년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이 시스템의 새로운 용도를 계속 찾았고 아무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25년 3월 메두사 보고서에는 5 공격여단 군인들이 소형 All Terrain Vehicle 같은 전투 로봇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잔해 사이를 이동하며 드론의 유도로 러시아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2025년 8월 우크라이나 28 기계화여단 이 전쟁 최초의 방공 무인 지상차량 공개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승무원을 숨긴 채 이글라 맨패드가 장착된 지상 로봇이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한 물류 플랫폼이 아니라 무기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상 로봇들이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다빈치 울프스 대대의 로봇 시스템 책임자인 알렉산드르 야부찬케에 따르면 그 활용 범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주요 용도만 해도 최소 8가지가 있으며 알렉산드르 야부찬카는 이 중 하나가 가장 유망하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로봇을 폭탄으로 쓰는 이유는 지상 로봇이 공중 드론보다 더 많은 폭발물을 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드론도 최대 적재 중량이 약 10kg에 불과합니다. 야부찬카의 가장 작은 지상 로봇도 22kg 이상의 폭발물을 실으며 큰 모델은 더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폭발 전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이 로봇들이 러시아군 참호, 엄페호, 지하실까지 들어가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얍찬카는 부대가 30kg 폭약을 실은 로봇을 러시아군 지하실로 보낸 임무를 설명했습니다. 그 로봇은 건물 안에서 폭발해 러시아 보병을 사살했습니다. 그런 정밀함은 인간이 안전하게 할 수 없고 비행 드론도 많은 시도와 손실 끝에 겨우 가능합니다. 카미카제 임무는 한 사례일 뿐입니다. 이제 물류를 얘기하죠. 이 분야에서 지상 로봇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확장된 살상 구역은 양측의 드론 확산으로 인해 전선에서 10마일 이상이나 더 밀려나갔습니다. 아미 테크놀로지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드론이 러시아 전장 사상자의 최대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의무군의 수석 외과의인 콘스탄틴 후메니우크 대령에 따르면 대부분 아니면 거의 모든 우크라이나 부상자들도 드론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임무는 이제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급품을 전선에 들이고 빼내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보급 임무 중에 너무 많은 픽업 트럭을 잃어서 부대들이 심각한 차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지상 로봇입니다. 이 기계들은 병사 위험 없이 전방 참회 식량, 탄약, 의약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러시아 퍼스트 퍼슨 뷰 드론이 발견하기 어려운 밤에 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속도는 생각보다 덜 중요합니다. 시속 16km, 10마일, 만되어도 빠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험한 지형에 드론이 많을 때 속도를 내면 뒤집히거나 충돌 위험이 커집니다.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부 로봇은 통신 중계 마스트나 전자전 모듈을, 다른 로봇은 원격 조종 터렛이나 박격포로 화력 지원을 합니다. 주요 차이는 지상 로봇이 임무를 수행하면 우크라이나 병사가 위험 지역을 트럭으로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의료 후송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장 도전적인 사례입니다. 궤도형 지상 로봇은 8빈 팀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참호의 부상병을 후송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위치로 접근합니다. 부상당한 병사가 로봇에 실리고 로봇이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문제는 로봇이 부상자를 운반하는 도중에 통신이 끊기면 부상당한 병사가 노출된 채로 방치되어 러시아 드론에 쉽게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야브찬케에 따르면 그의 부대는 로봇을 부상자 후송에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통신이 끊길 위험이 커서 표준 절차로 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계속해서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제대로 작동할 때 사람이 직접 구조에 나설 경우 추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 로봇은 지뢰 설치에도 쓰이며 야부찬카는 이것이 군인들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러시아 드론이 계속 상공을 돌 때 로봇은 군인보다 더 많은 지뢰를 운반하고 조종사는 적 사격에 노출되지 않고 지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상 로봇은 공중 드론과 달리 지뢰 제거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진격하는 부대보다 앞서 이동하면서 경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지뢰를 밟으면 병사 대신 기계가 손상됩니다. 잔인하지만 우크라이나 병사보다 로봇이 망가지는 것이 낫습니다.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또 다른 암울하지만 필요한 용도입니다. 부상자나 전사자를 수습하려면 보통 8명의 병사가 필요하며 이들 모두 최초 희생자를 만든 위험에 노출됩니다. 로봇은 완벽하지 않지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가 통신이 끊기거나 지뢰를 밟으면 결국 병사들이 개입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정보 수집도 주요 활용 분야입니다. 지상 로봇 카메라로 정찰은 가능하지만 공중 드론만큼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키 큰 풀과 같은 단순한 장애물조차도 로봇의 효율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가까운 시야는 하늘에서 보는 것만큼의 전장인식 능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상 로봇의 감시를 제공하는 공중 드론을 결합하면 갑자기 인간 병사와는 반쯤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적인 무인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는 병사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혁명이 얼마나 밑바닥에서 시작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네츠크 인근 제오 강습여단 진지에 가면 아그로놈, 모페드 등 병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 보호를 위해 콜사인을 씁니다. 임시로 만든 작업장에서 지상 로봇을 개조하며 그들은 최근 전투 영상을 기자 올렉세이 프로데이보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지상 드론이 파괴된 장갑차를 지나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적군은 상황과 공격 위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그로놈은 이 드론이 All-Terrain Vehicle 크기이고 30m, 약 100피트 이내에 와야 소리가 들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린 조용히 그레이존에 들어가 적 진지를 사격했습니다. 모페드가 지나갔습니다. 최신 업그레이드에는 새 프레임, 시야 개선을 위한 카메라 재배치, 야간용 열화상 장비, 그리고 기관총이나 소국용 대포 포탑 장착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공장 사양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군인들이 설계한 전장 개조입니다. 그들은 바퀴형보다 더 부드럽게 움직여 부상병 대피에 더 적합한 궤도형 버전도 개발 중입니다. 궤도는 험한 지형에 강하고 플랫폼이 더 안정적입니다. 이들은 로봇을 반복 분해 재조립해 실제 현장에서 각 버전을 테스트합니다. 이는 전투 현장에서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실제 전투 근처에서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서방 조달 방식은 프로토타입이 실제 사용이나 통제된 환경 테스트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이런 작업장이 여러 곳 있으며 각 부대마다 지상 로봇을 개조 개선하는 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뒷마당 소규모 업체부터 대규모 공장까지 다양한 드론을 생산하는 회사가 5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정보 공유 서비스 델타가 운영합니다. 델타는 드론의 필요 위치와 배치 방법을 조율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창의성은 인상적이지만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배우며 기술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은 후 모스크바도 자체 지상 로봇 부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은 2024년 8 월 로켓 추진 열압력 발사기 4기가 탑재된 무인 지상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시아가 군수 조달과 석유 및 가스 수익 면에서 본질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국내 총생산의 약 8%를 군사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약 3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강하고 푸틴이 해결할 때까지 자금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합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중국이 지켜보고 있고 중국이 기술과 제조 역량을 공유할 의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들은 전자전과 통신 장애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의 재민 기술은 극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초기 분쟁 때는 전자전이 원시적 국지적이었으나 현재는 정교하고 광범위합니다. 재밍 시스템이 15분마다 켜졌다 꺼져 운용자들이 기회를 노리며 기다립니다. 올렉산드르는 현장 상황 때문에 모든 드론을 디지털 제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팀은 아날로그 시스템을 없애고 암호화된 디지털 링크나 스타링크 터미널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그런 해결책들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광섬유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전파 방해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이 드론들은 머리카락처럼 가는 광섬유 케이블을 최대 12마일까지 뒤에 끌고 다니며 완전히 전파 방해가 불가능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21세기 문제에 대한 20세기식 해결책입니다. 전자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물리적 케이블이지만 잘리거나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격추된 드론의 광섬유 케이블로 만든 새 둥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웃기면서도 조금 슬픕니다. 야부창께 따르면 연결이 끊기는 것은 여전히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로봇이 통신을 잃으면 그저 값비싼 금속 고철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더 나쁜 점은 그 고철더미가 러시아에 회수되어 역설계나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이 대응 방안을 알 수 있습니다. 예비 대책으로 통신이 끊겨도 로봇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에서 유망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없는 개발 경쟁입니다. 기술은 있지만 전투에서 신뢰할 수준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 성공이 이번 전쟁뿐 아니라 전 세계 군대의 전쟁 인식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4년 이 월 국가 무인 시스템 부대를 창설했고 지휘관이 바딤 수하레브스키 대령에서 로베르트 브로브디 소련구로 교체됐습니다. 이것은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완전히 새로운 군사 부문입니다. 잠시만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가 2년도 안 되어 무인 시스템을 위한 별도의 군사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도 2024년 12월 자체 무인 시스템 부서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군사부대의 자율 및 로봇 기술을 통합하기 위해 나토는 폴란드에 우크라이나의 혁신을 연구하기 위한 합동 분석, 훈련 및 교육센터, Joint Analysis,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를 설립했습니다. 수십 년간 고가 무기 체계를 개발해온 동맹국들이 이제 차고에서 탱크 파괴 무기를 만드는 나라를 본받으려 합니다. 미국은 펜타곤 2개 회계 연도 예산과 10억 달러로 드론 생산 확대를 위한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헬리콥터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은 줄이면서 말이죠. 미국은 우크라이나처럼 저비용 자율 시스템 대량 생산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은퇴한 육군 장군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은 그렇게 예측한 바 있습니다. 10년에서 15년 이내 미군의 최대 3분의 1 이 로봇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 평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기술을 관찰한 결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전체 전략 지원 부대를 재편해 우크라이나가 완성한 통합 드론 전자전 작전에 초점을 맞춘 3개의 별도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서방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 전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뒤처지지 않으려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것이 서방 군대의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길을 흥미롭거나 실험적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가진 더 큰 적과 싸울 때는 혁신하지 않으면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주요 군사 강국들은 완전히 다른 가정에 기반해 구축된 군대에 이러한 동일한 혁신을 어떻게 도입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 모델만으로도 혁명적입니다. 전통적 군수 조달은 비용과 무관하게 최고의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하며 이는 질이 양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F-35 전투기는 약 8천만 달러,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은 수억 달러입니다. 우크라이나 퍼스트 퍼슨 뷰 드론은 대당 400, 500달러 옵션 추가해도 몇천 달러로 수백만 달러 전차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지상 로봇은 몇천 달러로 원래 수십 명의 병사와 값비싼 차량이 필요했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교환 비율이 너무 유리해서 기존의 군사 경제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어자가 수백만 달러를 써야 수천 달러 공격을 막는다면 공격자는 경제적 소모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상 로봇은 공식을 바꿉니다. 1만 달러의 수십 번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UGV는 일회용 미사일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인간이 조종하는 차량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 제한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숫자나 시스템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3돌격여단의 한 병사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코스타스 또는 엘 그레코라는 호출명을 사용하며 그 현실을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물자 수송과 의무 후송이 주요 임무이나 앞으로 돌격 화력 지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작전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다음 과제입니다. 이 시스템을 저렴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대규모 전투에 투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다빈치 울브즈의 얌찬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혁신을 결국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언제 하느냐이며 누가 더 빨리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러시아보다 더 빨리 대규모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는 유럽 산업계가 우크라이나 군대 및 제조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승리뿐 아니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더 큰 적에 맞서 생존할 수 있게 합니다. 아마 이것이 우크라이나 지상 로봇 혁명에서 얻을 가장 중요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라의 생존을 위해 싸울 때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적은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며 소비자 기술을 군사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차고에서 무기를 제작합니다. 전통적인 조달 방식을 기다리면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2025년 말까지 15,000대 지상 로봇 배치를 목표로 하는 것은 허황돼 보이지만 오히려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이들이 공중 드론으로 낸 성과와 비교하면 우크라이나는 드론 생산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3년 만에 연 4,500만 대의 First Person View 드론을 생산하며 이 성장세를 지상 로봇에도 적용 중입니다. 앞으로 몇 년 내 우크라이나 전선 곳곳에서 수만 대의 무인 지상 차량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무인 지상 차량을 미래 로봇 군대의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 군대는 우크라이나의 인력 부족을 메우고 병사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방어력 강화와 키예프가 장기적으로 전투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방패 구축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러한 작업은 올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의 작업장, 그리고 디그니타스 우크라이나와 같은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그로노름과 모페드 등의 군인들이 있는 현장에서는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며 세계가 준비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초반 수적으로 우위였지만 우크라이나는 더 큰 가치를 찾았습니다. 인간 병사의 생명을 지키며 전투력을 높이는 새로운 군대 창의성을 보여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공중 및 해상 드론 혁명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군사 전략과 기술에 미치는 최신 소식을 원하신다면 매일 영상이 업로드되는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